그 가문이 아니면은 즉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동김 씨니 뭐 달성서 씨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풍양조 씨니 이건 다 양반, 유력한 양반 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벌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30개 가문들만 우대하지 말고 양반으로서 똑똑한 사람이면은 다 주요한직에 올리게 하자. 그런 어떤 의도입니다. 세 번째,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아전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들의 곤란을 구제하며 아울러서 겸하여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할 것. 이것은 당시에 소위 조세 제도의 개선을 지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갑신일록에 보시면은 그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갑신일록에 14개 조항의 그 개혁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12조 무릇 국내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모든 재정 아무는 혁파케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을 관할하고 있는 그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이 호조인데 호조 이외에도 그 당시에 권력기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소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3조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한문 안의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결정하여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케 할 것. 이 부분은 소위 이제 왕이 있지만은 대신과 즉 장관과 차관들이 의정부에서 회의해가지고 그 법령을 정해서 공포케 한다. 해서 이것은 소위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왕이 있지만은 그 밑에 대신과 참찬, 즉 장관과 차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입헌군주적인 그런 측면을 지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14조에서는 정부 6조 이외에 모든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협의해서 처리케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관청은 폐지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이 그 이제 갑신일록에 실려져 있는 개혁안입니다. 개혁안이고 일부는 1번 공사관 기록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개 조항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 개혁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고, 즉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전제주의 정치 체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고 했다. 즉 왕은 있지만은 그 밑에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의정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런 지향은 10년 뒤에 1894년에 갑오 정권 때 이것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뒤에 이제 하여튼 실행이 된다. 이 개화파들의 지향은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면은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 정부에서는 30개의 주요 가문들이 정삼품 이상의 중요 요직을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양반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다음에 인민평등권을 제정해서 중세적 신분제도를 점차 이제 청산하려고 했다. 그런 이제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에 양반, 평민 등의 지주전호제를 유지하고, 즉 땅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와 전호의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단순히 조세 제도의 개선을 이루도록 하자라고 이제 그런 지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PT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이 역사적 갑신정변의 계하파들이 추구했던 이제 그 갑신정변이 어떤 역사적 의의와 한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의의는 혁신적 소수의 관료층이 근대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게 근대적 혹은 근대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그런 계하파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이제 근대 국가는 민들이 지향한 근대 사회의 내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비교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하파들이 이제 추구했던, 계하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은 기본적으로 지주층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근대 사회의 틀을 갖춰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위로부터의 근대 사회의 어떤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PPT 자료 35페이지. 그 갑신정변이 갖고 있었던 한계는 첫 번째는 그 혁명의 방법이 외세에 의존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하파들은 그들이 주관적으로는 자주자강을 표방했지만은 내부적 사회혁명 세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임으로써 객관적으로는 식민지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계하파들이 1884년 이후에 들어와서 그 지금의 정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대립이 되어가는 중에서 일부 이제 급진 계하파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 사회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한편으로 그 주장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온건계하파들은 아직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일본 공사가 와서 만약 니네들이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오도리라고 하는 새로운 일본 공사가 와서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그 당시 계야파들이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서 격적으로 1884년에 갑신정변을 모의하는 과정을 이제 주도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계야파들은 실제로 그 일으켰을 때 90군데가 4군영이었는데 그 4군영 중에서 한 군영당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계야파가 장악하고 있는 군영은 2군영이었고 2군영도 소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갑신정변의 쿠데타를 일으킬 때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력은 약 한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주도층은.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 공사가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무가 되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국제정세가 그 당시에 1883년 4년 무렵에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마찬가지 그 전쟁, 베트남이 전쟁을 행하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이 1882년 임오군란 때 왔었는데 1,500명이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남은 것이 1,000명이었지만은 그들이 지금 국제정세상 구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있듯이 일본 공사의 어떤 제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러나 조선사회 입장에서 보면 한 사회에서 혁명을 주도를 해가려고 할 때 내부적으로 사회 세력을 동원해서 일으켜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그 새로운 어떤 정부, 새로운 혁명 정부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주도 계층에서도 그런 의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재필이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자기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은 갑신정변의 실패 요인을 청나라 군대의 진압이 아니고 그 계획에 까닭도 모르고 반대하는 일반 민중의 무지 몽매함 때문, 무지 몰각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회고록에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10월 17일 날, 음력 10월 17일 날 일으켰을 때 당시의 서울 시민들은 대체로 그 갑신정변의 쿠데타에 대해서 그 중립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적정인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서울 시민들은 계야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서재필이는 그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은 그 무지몽매한 민들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회고록에서 지적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급진계야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은 무력적인 측면에서는 청나라 군대의 진입에 의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민들의 어떤 호응,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에 조정의 어떤 보수적인 관료나 이런 층들에게서도 당연히 배척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정치 쿠데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갑신정변은 당시에 근대적인 어떤 부르주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은 내적으로는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사회 세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또 민들의 어떤 지지도 당시에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제 급하게 추진된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의 역사학자들은 갑신정변을 모험주의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써 당시에 개화적인 지향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개화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김옥균의 집안, 홍영식의 집안도 홍영식의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그런 정변에 참여했다. 정변에 실패하면은 조선왕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삼족이 멸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며느리한테 독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했던 김옥균, 홍영식, 박영영, 서강범 집안이 다 소위 이제 풍지박산되고 심지어 부인은 노비로 팔려간다든가 노비로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우호적이었던 개화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던 윤치호나 이런 사람들도 다 청나라로 피신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개화파이거나 개화파적인 인식에 대해서 또 그런 인사들에서 우호적인 인물들이 다 제거당하는 그런 소위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때 그들이 정권을 잡고서 정책을 펼쳐가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모인 세력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역사학자들은 갑신정변이 당시 가장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조선 사회를 근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혁신 운동이었지만은 그것의 실패로 인해서 당시에 진보적이고 근대적인 지식인들이나 혹은 그 입장에 우호적이거나 이해를 하는 세력들이 대거 제거당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조선 사회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